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크크르 빙뽕뽕. 여러분들, 지금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가 어딘지 아십니까? 글로벌 파이낸스에 따르면 남수단이 1인당 GDP 476달러가 찍히면서 가장 가난한 국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평균적으로 이 나라의 국민은요, 하루 평균 단 1.3달러로 생활하고 있다고 하죠. 근데 최빈국 남수단은 수단이란 나라에서 독립했던 국가인데 원래 본체였던 수단이란 국가도 지금 국가적인 위기 상태입니다. 수단 정부에 따르면 우리 수단은 오피셜로다가 2023년에만 수단 경제가 약 12%가 넘게 쪼그라들었습니다. 원래도 가난한데 이제는 진짜 죽겠습니다. 2017년부터 찍고 있는 수단의 GDP 마이너스 성장은요, 반등은커녕 지금 계속해서 나락으로 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더 심해질 예정인데요, 2023년 마이너스 12.3%였지만 IMF에 따르면 2024년 수단은 경제가 약 18%나 쪼그라들 예정이에요. 수단은 완전히 망했습니다. 지금의 수단 경제는 진짜 말 그대로 어질어질한데요. 오늘 영상은 대체 어쩌다가 이 수단이란 나라가 이 지경까지 됐는지 아주 쉽고 재밌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먼저 수단이 어디에 붙어있는지부터 빨리 볼게요. 수단은 아프리카 북동부에 위치한 국가고요. 수단이란 말의 뜻은 아랍어로 흑인의 땅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거의 아프리카 중심부에 있는 것 같은데 아랍 국가예요. 기본적으로는 국토의 면적은 무려 186만 제곱킬로미터로요, 우리 대한민국의 약 18배, 엄청나게 거대한 국가입니다. 아프리카에서도 이 수단은 세 번째로 넓은 나라고요. 수단의 인구는 2023년 기준으로 4,900만 명을 찍으면서 우리 대한민국을 최근에 인구로다가 추월해버린 국가입니다. 야, 이거 인구 느는 거 보니까 너무 부럽긴 하네요. 그런데 이 나라의 산업 구조를 보자면요, 인구의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인구 4,900만 명 중에 약 80%가 농부이죠.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농사를 하고 있지만은 그로 인해서 경제적인 수익을 많이 얻고 있진 못합니다. 수단은 2019년에 농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18.6%밖에 안 되기 때문이죠. 80%가 다 쏟아붓는데 18%라니. 그래서 그런지 수단의 1인당 GDP는요, 2023년을 기준으로 1,000달러도 채 되질 않습니다. 그나마 수단의 경제를 세워주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석유입니다. 수단은 아프리카에서 몇 안 되는 석유 보유 국가입니다. 언제부터였냐면 때는 2000년 10월 나일강 상류 지역에서 상당한 양의 석유가 발견이 됐고요. 그로부터 몇 년 뒤에 상업적인 양의 석유가 수출되기까지 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수단은 이제 노났지. 땅에서 기름이 나온다는데. 오늘날의 석유는 수단에서 아주 중요한 수출 산업입니다. 수단 전체 수출에서 70에서 약 90%까지 차지하는 걸로 추정이 되고요. 수단의 석유 매장량 대부분은 수단 남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농업과 석유의 산업 구조를 가진 국가, 농업이 모든 노동력의 80%를 고용한 국가, 그나마 2000년대부터는 기름국이 돼서 좀 살만해질 것 같은 국가가 바로 수단입니다. 아니 그렇다면요, 석유가 콸콸 나온다면요, 수단이란 나라가 뭐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지 않은가? 분명히 세계은행 보고서에 따르면요, 2009년을 기준으로 수단이란 나라는 세계에서 17번째로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였습니다. 기름을 뽑아내고 수출하니까 국가의 대격변이 일어났고 그건 분명 긍정적이었죠. 그렇다면 대체 왜 수단이 이 국가 파산의 위기까지 밀린 거냐? 그 이유는 바로 수단이란 나라에서 석유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에? 석유가 사라지다뇨. 잘 캐던 뭐 석유가 어디로 날아가나? 10년 만에 다 캐고 뭐 텅텅 빈 건가? 신기하게도 석유는 있었는데요, 없었습니다. 이걸 이해하시려면요, 수단은 이집트와 영국의 지배를 받다가 1956년 독립을 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영국이 수단을 지배하고 있을 때 이 수단이란 나라를 마치 두 나라처럼 운영을 했다고 하거든요. 와, 또 너야 영국? 혐성국 얘기가 빠지질 않아요. 아무튼 수단을 남과 북으로 봐보자면 남부에는 농지와 석유 등 자원이 아주 풍부하고 종교적으로는 흑인 기독교인들이 많이 살았던 데 반해서 북부에는 주로 이슬람교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수단 내부에서 북수단과 남수단은 엄청나게 경제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너무나도 괴리감이 심했고, 남북전쟁 1차, 2차에 걸쳐 수많은 희생자를 낳은 다음에 2011년
남수단이 공식적으로 독립하면서 종전을 맞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수단에서 석유가 사라진 이유, 수단에서 남수단이 떨어져 나가면서 그 영토의 4분의 1이 사라졌고, 중요한 건 그 작디 작은 영토에 수단의 석유 매장량의 75%가 거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수단 입장에서는 GDP의 절반 이상이 증발한 셈이고요. 이게 수단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주었죠. 원래는 기름머니 달달하잖아. 자, 그렇다면요, 수단은 또 어떤 상황이냐? 그냥 평화롭게 농사 짓고 남아있는 석유를 캐더라도요, 수단은 꽤나 잘 살 수 있는 국가였거든요. 하지만 인간의 욕심은 끝나질 않습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죠. 수단이 갖고 있었던 석유의 대부분이 거의 다 날아가 버리니까 그나마 남아있는 석유를 탐내는 세력들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2010년대부터 수단은 모든 것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군부 쿠데타에 전쟁에 내전까지 그냥 종합선물 세트죠. 이 얘기를 드리자면 2019년까지만 해도 수단 정부는요, 약 30년 동안 철권 통치를 했던 독재 국가였습니다. 그 통치자의 이름은 오마르 알 바시르라는 형님이었고요. 이 알 바시르 형님은 1989년에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고 그 이후에 최고 권력자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 수단의 알 바시르 형님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으로 우리 수단의 빵값을 약 3배 인상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렇게 빵값을 3배나 인상한다고 하니까 수단의 시민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빵값이 한 방에 3배나 는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거 30년 동안 독재하셨으니 우리 시민들은 반정부 시위를 하겠습니다. 진짜로 빵 가격 올렸다고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고요. 이게 민주화 시위까지 이어집니다. 근데 또 이게 먹혀가지고 독재 정권은 무너지고 수단의 2019년 민주화 바람이 이루어지나 싶었는데, 국가 전체의 혼란을 틈타서 갑자기 군부에서 쿠데타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수단 군부는 쿠데타에 성공했습니다. 결국 알바시르 전 대통령은 우리 군부의 쿠데타로 체포됐습니다. 30년 전 자신이 쿠데타로 국가를 홀라당 해먹은 것처럼 바시르는 쿠데타로 국가를 뺏기게 되죠. 2019년에 새로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은 바로 아와드 이븐 아우프라는 형님입니다. 그치, 성공했으면은 형님이지. 쿠데타 지도자 아우프는요, 군부가 수단을 2년 동안 통치하겠다고 발표하면서 3개월간의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아우프는 이 기간에 권력의 욕심이 났던지 비상사태 기간 중 이렇게 선언하죠. 아따, 이제 내가 30년간의 독재를 끝낸 사람이다 아닙니까? 이젠 내가 수단의 원수입니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아우프가 국가 원수임을 자처하는 날, 이날 민중들과 시위대는 엄청나게 반발했습니다. 시위대는 즉각 군부 정부를 문민정부로 전환하라면서 거리를 점거했죠. 아우프 입장에선 좀 킹받긴 할 거예요. 자신이 30년간의 독재를 끝내줬다고 생각했을 테니까. 하지만 아우프의 권력은 그렇게 강하지 않았습니다. 시위대가 크게 반발하니까 아우프는 취임 하루 만에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죠. 진짜로 딱 하루 동안만 과도군사위원회의 의장을 지냈다고 하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3일 천하보다도 짧은 하루살이 인생이었습니다. 30년간 독재를 끝냈더니 하루 만에. 아무튼 여기까지도 어질어질한데, 그래서 수단의 민주화 바람이 분 거냐? 아직 멀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 등장한 사람이 알 부르안이라는 새로운 인물인데요. 아우프가 하루 만에 나가리 되니까 아우프를 대신해서 군사위원장 자리를 꿰찬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알 부르안은 30년간 독재를 했던 독재자 알 바시르가 키워줬던 인물이기도 하죠. 그리고 알 부르안이 혼란을 틈타 또다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이렇게 30년 독재에 성공한 쿠데타만 2번, 2019년부터 약 2021년까지 약 2년 동안 수단이라는 나라는 미궁 속으로 빠졌습니다. 사실 이 기간 동안 코로나도 겹쳤기 때문에 알 부르안이 정권을 차곡차곡 잡아나가고 있었죠. 그러던 중 2021년 10월 또 무슨 일이 일어나냐? 그렇습니다. 말해봐야 또 뭐합니까? 또 쿠데타, 또 데타가 일어났는데 3번이라도 안 일어날까요? 2번 일어났잖아. 이번 쿠데타의 주인공은 알 바시르 밑에서 신속 지원군이라는 정예부대의 사령관직을 갖고 있었던 모하메드 함단 다골로 형님입니다. 자, 이제 제대로 스포할게요. 이제 이름 어려운 거 안 나옵니다. 알 부르안과 이 다골로 형님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번에는 신속 지원군의 다골로 형님에 대해서만 살짝 말씀을 드리자면요, 기존의 쿠데타에 성공했었던 알
알 부르안이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물심양면으로 도와줬던 게 이 다골로 형님입니다. 이 다골로 형님은 정규군과 별개로 신속지원군이라는 이름으로 민주화 시위도 막 유혈 진압하고 알 부르안의 군부가 원활하게 국가 권력을 장악하는데 큰 도움을 줬죠. 그 이후로 결국 알 부르안과 다골로 사이에 정치 권력 싸움이 벌어지고요. 이것이 계속 길어져서 알 부르안의 정부군과 다골로가 이끄는 신속 지원군 간의 서로의 쿠데타는 내전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불과 최근 5년 사이의 일들이에요. 2019년부터 쿠데타도 많이 일어났죠. 내전도 일어났죠. 그 사이에 코로나도 있었지. 금리는 겁나 올라갔지. 수단의 경제는 당연히 말할 것도 없겠죠. 2023년 내전이 한창일 때 수단의 경제는 약 40% 위축했다는 결과가 있고요. 2024년에도 계속 내전이 이어지고 있어서 경제가 위축될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수단의 정부군이었던 두 사람, 그것도 상관과 부하의 사이였던 두 사람의 다툼 때문에 국가의 기능은 지금 거의 마비된 상태고요. 수단의 재정 수입은 약 80% 이상 감소했다는 보고서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특히나 수단 경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석유 부문 완전히 망가졌죠. 전쟁 때문에 도로와 공급망 같은 기반 시설까지 죄다 망가져서 무역과 수출하기에 매우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수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수단에서 벌어진 전쟁으로 인해서 수단의 GDP가 2023년에는 18% 이상 감소했을 겁니다. 수단의 문제는 지금 식량이 많이 부족하고 물가가 터무니없이 비싸다는 겁니다. 수단의 내전으로 80%나 되던 농업 종사자들의 일자리는 죄다 황폐화됐고요. 농업 생산이 제대로 되질 못했죠. 헌데 이미 낮아진 농업 생산량은요, 2024년에는 더 안 좋아질 예정입니다. 내전이 계속 길어지면서 전국 곡물 생산량은 2023년 수준보다 약 46%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내전 때문에 농사를 못 지으니까 실업률도 겁나 올라갔거든요. 국민의 80%가 농부인데 농사를 못 짓다 보니까 실업률이 2023년을 기준으로 20.8%까지 올라갔습니다. 사상 최고예요. 전문가들은 이 최고 수치인 20.8%도 아주 좋게 봐준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래는 2018년에 빵값이 약 3배 올라가면서 이 사태까지 왔는데 이제는 빵값이 미쳤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그냥 돌았거든요. 식량의 공급이 줄어버리니까 지난해만 해도 주요 곡물 가격이 2배 이상 올랐고요. 한창 쿠데타가 일어났었던 2021년에는 인플레이션율이 최대 380%까지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야, 이때 이거 컨텐츠 만들었으면 오졌을 텐데. 그리고 이 인플레이션율은 2022년에는 139%로 약 2배 이상 완화. 그리고 비교적 최근인 2023년의 인플레이션율 약 73%가 찍혔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심하다 보니까 수단의 화폐인 수단 파운드도 완전히 나락으로 가고 있습니다. 환율이 그냥 돌았어요. 2021년까지만 해도 수단 파운드는 1달러당 50수단 파운드였지만 2024년 4월 현재 수단 파운드는 600달러를 뚫어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3년 만에 이 환율이 12배 이상 오른 거예요. 여기 보시면 환율이 계단식으로 미친듯이 올랐는데 이때마다 쿠데타가 터졌거나 내전이 크게 벌어졌을 때입니다. 참, 수단이란 나라는 진짜 개 난리도 이런 개 난리가 없습니다. 독재에, 쿠데타에, 내전에 민주화를 바랬던 이 수단 국민들은 뭔 죄겠습니까? 군부 세력 간에 권력을 놓고 피 터지게 싸우는 바람에 수단은 지금 M1 백성들만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수단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는데, 제가 요새 진짜 매일 사용하고 있는 앱이 하나 있는데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너굴경제 채널 최근 몇 달간 익스프레스 VPN과 협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익스프레스 VPN은 쉽게 말해서 온라인 접속 위치를 바꿀 수 있게 해주는 앱이거든요. 그렇단 말은 모든 해외 사이트에 빠르게 접근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용법도 그냥 겁나 간단해요. 그냥 앱을 켜고 원하는 국가를 선택한 후에 중앙 버튼만 딸깍하고 누르기만 하면 됩니다. 끝! 이게 끝이에요, 진짜. 제가 익스프레스 VPN을 해외 경제 자료를 찾을 때 가장 많이 쓰고요. 두 번째로는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같은 OTT 서비스를 사용할 때 가장 많이 씁니다. 이게 참, 넷플릭스는 지역에 따라서 볼 수 있는 콘텐츠가 다르다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다른 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콘텐츠가 생각보다 겁나 많더라고요. 그 유명한 영화인 듄만 보더라도 한국 넷플릭스에는 없지만 지역을 싱가포르로 해두면 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야, 개꿀이잖아. 너의 이름은 이라는 애니메이션이 꿀잼이라길래 검색해 봤더니 싱가포르로 우회하면 볼 수 있더라고요. 그 길로 당장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익스프레스 VPN을 믿고 쓰는 이유가 개인정보 때문에라도 쓰거든요. 제가 영상을 만들 때 카페에서 일을 진짜 많이 하는데요. 다들 카페 가면 너나 할 거 없이 와이파이부터 연결하고 인터넷 쓰잖아요. 근데요, 카페나 공항, 호텔 같은 공공 와이파이 생각보다 개인정보에 위험하긴 합니다. 저같이 노트북에 영상물, 유튜브 채널 아이디 같은 정보가 모두 다 들어있으면 개인정보에 좀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괜찮은 솔루션이 익스프레스 VPN입니다. 익스프레스 VPN은 네트워크 트래픽을 100% 암호화해서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저도 이 점 때문에 일부러라도 익스프레스 VPN을 꼭 사용하는 편이죠. 애초에 익스프레스 VPN은 유저 데이터에 대한 로그를 전혀 보관하고 있질 않아요. 개인정보가 털릴 일 자체를 없게 만든 거죠, 이 익스프레스 VPN이. 제가 계속 쓰면서 느끼는 건데 평소에 컴퓨터 활동을 하더라도 컴퓨터에 큰 영향을 안 준다는 것도 좋더라고요. 작업을 하든 영상 편집을 하든 요거 VPN 켜놔도 거의 알아채지를 못하겠더라고요. 해외 VPN 리뷰 사이트에서도 현재 1등 익스프레스 VPN 최고라고 평가받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안심하고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너굴경제 구독자 형님들을 위해서 좀 더 좋은 혜택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3개월을 공짜로 추가해드린다 이겁니다. 일단은 공짜니까 드셔봐 이런 느낌이잖아요. VPN 공짜 혜택 꼭 챙겨가시고요.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있는 expressvpn.com 라쿤 이코노미 요 링크로 3개월 추가 무료 혜택 꼭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젠 타이밍이 됐습니다. 구독 누를 타이밍. 지금이니.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은 물론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지금이니?